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와 화제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지방선거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이 집권함에 따라서 지방선거에 큰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대선 결과로 인해서 경랑이 펼칠 것으로 보이는 지방선거의 여러 가지 변수와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토론해 주실 분은 고상진 행정학 박사 오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권태홍 정의당 전 사무총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밤 개표 방송을 보느라고 두 분 다 거의 뜬 눈으로 나를 세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잠 못 잤습니다. 네. 대선 결과를 우선 총평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대선 결과를 보면은 이제 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아주 근소한 차이로 0.8%포인트 차로 당선이 됐습니다. 이 대선 결과의 의미를 먼저 좀 얘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권 전 사무총장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수치상으로는 사실 거의 무승부에 네. 가까운 결과다. 다만 선거 제도상 한 표라도 많으면 저게 이기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 후보의 승리로 이렇게 대선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어떤 하나의 사회를 봤을 때 그 사회의 미래는 그 선거를 보면 저는 잘 알 수 있다. 그래서 선거에서 그 사회 미래에 대해서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런 고민들을 좀 제대로 잘 풀어갈 사람이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선출하는 게 원래는 선거이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번 대선을 보면 굉장히 비호감 대선이고, 굉장히 치열했지만 사실 비전에 대한 어떤 치열함보다는 서로 좀 공격이 결국에 굉장히 네거티브한 어떤 이런 쪽으로 흐르는 어떤 그런 비호감 대선이 됐다는 점에서 앞으로 숙제가 굉장히 많을 것 같다, 이런 거고요. 또 앞으로 이제 우리 사회적 과제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사회적 과제와 그 과제를 둘러싼 갈등, 이런 것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좀 표출이 된 것 같습니다. 세대별로, 또 뭐 지역별로, 또 성별로. 네. 예. 그래서 그런 과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게 큰 숙제로 좀 대두가 됐고, 그건 누가 당선이 되든지 굉장히 쉽지 않은 과제이다, 정말. 그런 차원에서 대선의 결과는 뭐 그렇게 나왔습니다만은, 대선의 과정에서 보여준 많은 모습들은 앞으로 험난한 앞으로를 좀 바라보게 하지 않나, 우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의미를 먼저 정의를 내리기 전에 참 과제가 많다, 그런 대선이었다, 이렇게 네.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고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예. 보시겠습니까? 외국의 어느 학자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21세기에는 권력은 얻기가 쉬워졌고 또 발휘하기는 어려워졌지만 또 잃기는 매우 쉬워졌다, 그런 네.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면은 이번 대선의 결과는 5년 만에 또 정권이 바뀌었다, 그만큼 많이 속도가 빨라졌다라고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대선의 결과를 크게 긍정적인 결과와 부정적인 결과로 본다면, 긍정적인 결과는 매우 민주적으로 이루어졌다. 결국에는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행사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평가, 심판, 이게 이제 표로서 나타났다는 거. 또 한 가지는 이제 역사상 가장 작은 표 차이로 승부가 갈라졌거든요.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깨끗하게 승복하는 그런 아주 성숙된 모습을 보인 것은 저는 아주 긍정적인 모습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다만 이제 부정적인 평가를 드린다면, 이게 이제 거의 아까 말씀하셨듯이 거의 표차가 없다 보니까 우리 국론이 양 갈래로 이렇게 분열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심각한 갈등이 예고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전국 운영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스럽고, 좀 더 이 결과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좀 그 정권에 대한 심판의 그 속도가 좀 빨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 시대의 어떤 하나의 특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동안에는 쭉 여야 간의 정권 교체가 한 10년 단위로 이렇게 네. 이루어졌는데, 지금 5년 단위로 이제 빨라지다.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문재인 정권에 갖는 여러 가지 평가의 심각성,
뭐 이런 측면도 있겠지만 좀 그런 측면도 속도가 좀 빨라졌다 이런 부분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이제 승부를 가른 뭐 변수 몇 개를 지금 이제 골라서 본다고 한다면 어떤 부분들이 좀 있겠습니까? 우리 고 박사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사실은 이제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이렇게 쭉 그 흐름을 보였던 여론조사의 추이를 보면 상당히 격차가 많이 났었습니다. 네. 그 뭐 윤석열 후보가 상당 부분 앞서가는 걸로 그게 여론조사 결과였었는데 선거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그 격차가 점점 줄어드는 게 확연하게 눈에 띄었죠. 근데 이제 사실상 이게 어떠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결과가 났는지 아니면 오히려 상대 진영을 결집시키는 역효과가 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는 네. 하나의 어떤 모멘텀을 제공한 거 아니냐. 그게 이제 만약에 수치로만 놓고 봤을 때 안철수 후보가 끝까지 완주를 했을 때는 어떻게 이게 결과가 나왔을지에 대해서 쉽게 예측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반면에 이제 또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의 기대를 걸었던 많은 분들이 또 실망을 느껴가지고 오히려 역효과를 나타내서 이재명 후보에게 플러스가 됐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라는 게 이제 많은 평가이기 때문에 저는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가 하나의 어떤 모멘텀을 제공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제 정확히 이제 과학적으로 분석은 하지 않았지만 두 후보 간의 단일화가 과연 플러스가 되느냐 마이너스가 되느냐 이런 때는 좀 마이너스 요인이 좀 있었지 않냐. 네. 특히 호남에서는 좀 그렇게 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 권 전 총장께서는 어떻게 가장 큰 변수는 뭐였다 이렇게 보십니까? 뭐 역시 단일화 변수가 가장 마지막에 여러 판을 흔든 큰 변수로 작동을 한 건 분명하고요. 다만 이제 단일화에 관한 여론조사 분석을 해보더라도 실제로 이게 꼭 그 플러스 요인이 됐다 이렇게 단정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사전 투표율이 역대급으로 높았지 않습니까? 특히 이 사전 투표의 결과는 이제 어제 개표 결과에서 보셨겠지만 이재명 후보의 표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결집이 된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결집 효과 또 이런 실망 효과 이런 것까지 고려한다면 이 단일화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이 차이를 속단하기는 굉장히 어렵겠다. 다만 이게 엄청난 마지막에 큰 변수가 됐고 이제 많은 영향을 준 것만은 분명하다. 그래서 저는 과연 이 단일화가 어떻게 보면 그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어떤 정치 불신이 훨씬 더 커졌다.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우리 정치적으로는 좀 퇴행적 선택이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네, 오늘 단일화를 뭐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제 퇴행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단일화의 방식에서 그런 단일화의 어떤 그 과정에서 조금 너무 실망을 준 부분이 있지 않나. 과정에 대한 그 민심의 어떤 역풍이랄까요? 이런 것도 좀 상당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유럽 같은 데는 뭐 연합 정치가 워낙 활성화돼 있으니까 네. 근데 연합 정치를 무엇을 목표로 어떤 과정으로 하는지가 다 투명하게 드러나고 유권자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 이런 흐름을 가지게 되는데 이번에 단일화 과정에서는 사실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전혀 좀 다른 얘기를 하다가 느닷없이 단일화를 하게 되는 뭐 이런 모양이 됐기 때문에 좀 좋은 평가를 주기에 좀 어려운 과정상 투명하지 못하고 민주적이지 못하고 그리고 그런 목표와 이런 부분들도 여러 뭐 뒷얘기가 나올 만큼 실제로 좀 아리송했다 이런 게 좀 제가 퇴행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고 박사님은 그 단일화 이번에 단일화 그 과정이나 이 결과를 놓고서 이런 정치가 좀 말씀을 지금 그 권 총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은 이제 연합 정치의 어떤 그 양성화, 공개적인 어떤 분명한 명분을 갖고 하는 연합 정치의 필요성 이런 것도 좀 부각되는 어떤 반사 효과도 좀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사실은 그런 긍정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단일화가 추진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상 우리나라가 다당제가 뿌리내릴 수 없는 어떤 제도적 한계 또 어떤 국민적 정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후보가 출마를 했을 때 본인의 가치와 철학 이것을 공유할 수 있고 또 구현해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단일화가
활용이 된다면 저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좀 전에 우리 권 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 단일화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공학적으로 네. 인위적이고 공학적이고 자기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국민들로부터 많은 어떤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양태로 보여졌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대선 결과는 표 차이가 그야말로 24만 표, 25만 표 차이밖에 안 되는 그런 아주 근소한 차이로 됐기 때문에 두 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숙제가 많은 그런 결과, 오히려 여정이 참 불안하다가 이렇게 지금 보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전국의 전망, 특히 여소야대 현상이 이제 운영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제 전국의 전망을 해본다면 어떻게 해볼 수가 있겠습니까? 권 총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 당선자의 일성이 협치와 국민 통합이라는 표현을 썼고 또 이제 많은 전문가들의 대선 평가와 관련해서도 그런 협치와 국민 통합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선거 과정에 보여줬던 숙제이기도 하고 또 우리 사회가 꼭 필요로 하는 문제일 텐데요. 실제 그걸 하는 과정은 자기의 어떤 여러 가지 고집보다는 상대의 많은 얘기들에 대한 경청 그리고 타협, 토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텐데 과연 그러한 좀 정치 문화를 가져갈 수 있겠는지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방선거를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또 곧바로 바로 지방선거 전으로 또 돌입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과정에서 그 말씀했던 그런 협치나 국민통합이라는 이러한 문제를 위해서 그렇게 허심탄회한 토론이 가능할지 이런 토론과 대화를 통한 이 국민통합 협치 아마 제대로 해낸다면 또 하나의 정치 발전이겠으나 좀 걱정이 많이 되긴 합니다. 네, 고 박사님께서는 앞으로 전국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여소야대라는 게 우리나라와 같이 삼권 분립을 명확하게 표방하는 그런 국가에서는 저는 이상적인 그런 모형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지난 정부 또 문재인 정부나 또 21대 국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사실상 이번에 5년 만에 정권이 뺏기게 된 그 시초가 저는 원구성이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21대 선거가 끝나고 나서 원구성. 그러면서 이제 방향성을 잃고 어떤 목적성이라든지 어떤 성과라든지 이런 거에서 조금 국민들한테 감동을 주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이 결국에는 이런 선거의 결과라고 저는 귀결이 됐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윤석열 당선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을 지지했던 수만큼 본인을 지지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인식을 하시고 저는 지난 상당 기간 동안 실종된 정치가 다시 복원이 되어야지만이 본인의 국정 운영에 있어서도 차질 없는 진행이 가능하겠다라는 것을 윤석열 당선자가 분명히 인지를 하셔야만이 저는 우리 사회가 좀 더 한 단계 진보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그런 여소야대에 의한 여소야대의 상황에서의 어떤 협치와 통합의 정치 이런 것이 이제 필요성이 있기는 한데요. 또 한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그동안 내놓은 여러 가지 공약 가운데서 현재 그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정책들과 상반된 그런 정책을 공약을 내놨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부동산 세제 같은 것이 대표적일 것이고, 그 다음에 검찰 개혁, 이 어떤 방향, 이걸 놓고서도 상당한 그 차이를 갖다가 봤습니다. 이걸 놓고서 현재 다수당인 민주당과 그리고 집권 세력인 국민의힘과의 갈등 양상이 상당히 커질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그 갈등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시고 풀어야 될 어떤 해결책은 좀 있을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권 총장님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이 정책적인 차이에서 오는 갈등을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협치와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과연 풀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긴 합니다. 회의적이다. 왜냐하면 이 정책적인 이런 차이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토론하고 그 토론을 통해서 뭔가 좀 정책적인 수정이 가능하다라는 이러한 정치 문화가 워낙 사실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정책적 이견이 분명히 눈에 보일 텐데 실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갈까라는 관점에서 과연 그런 정책 토론 또는 그런 이견을 다루는 어떤 태도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전과는 좀 다른 새로운 변화를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과제이기도 하고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해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진행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 박사님은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상당히 지금 이제 난망스러운 그런 상태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소야대라는 어떤 어려운 전국을 이끌어간다라는 것은 고도의 정치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공교롭게 또 윤석열 당선자는 정치 초년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도의 정치성을 어떻게 발휘할 것인가 한번 지켜볼 만한 어떤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윤석열 당선자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5년 만에 정권이 바뀌는 그 과정들을 한번 복기를 하신다라면 본인의 어떤 주장을 강요 또는 강제하기보다는 지금까지 실종됐던 정치를 반드시 복원해야지만이 본인이 앞으로 국정을 맡은 5년 동안에 어떤 본인의 생각과 가치와 철학을 구현해낼 수 있는 조금이라도 구현해낼 수 있는 그런 길이다라는 점을 저는 강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사실 정치라는 게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일이고 그만큼 많은 사람의 지혜를 모으고 많은 토론이 필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윤석열 당선자가 이번에 비록 대통령에 당선되긴 했지만 사실 정치 초년생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정말 겸손하고 입보다는 귀를 열어야 이런 협치와 통합이라는데 그래도 한 걸음이라도 또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이제 국민의힘 정권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80일 지나면은 이제 지방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그야말로 이제 정권이 바뀐 뒤에 치러지는 첫 선거이기 때문에 양 진영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양 진영 특히나 관심을 갖고 이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호남 그리고 우리 전북 지역에서 보자고 한다면은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냐 지방선거에서 이것이 상당히 초미의 관심입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 도내 지역에서의 민주당 지지 정서가 과연 유지될 수 있을까? 이게 좀 상당히 주목됩니다. 이제 이번 선거에서 이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도내에서 14.4%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물론 뭐 전체적인 표 차이로 보자면 상당히 큰 표 차이였는데 그동안 이제 대선에서 지지율 추이를 보자고 한다면 19대 때는 뭐 후보들이 이제 갈라진 상황이 촛불 혁명에 의해서 갈라진 상황이었긴 하지만은 박근혜 그 당시에 18대 대선에서의 후보가 13.2%, 그다음에 이제 그 전에 17대 이명박 후보가 지지를 받은 것이 한 9% 정도입니다. 뭐 미세하기지만 조금씩은 국민의힘 후보가 조금씩 지지율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걸 감안해서 지방선거에서 과연 어떤 민주당 지지 정서에 영향이 있을 것인가 이걸 한번 전망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권 총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본적으로 국민의힘에 대한 어떤 큰 기대가 뭐 표심으로 표출됐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려운 수치가 아닌가. 네. 그래서 지방선거에서도 아마 그렇게 큰 변화를 가져오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이제 보여지긴 합니다만은 다만 현재 여당이 됐고 또 앞으로 이제 지역 발전에 대한 이런저런 공약들을 가지고 또 공약을 또 할 것이기 때문에 지난 대선 때 이 추락했던 이제 그러한 위상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 그 정도의 어떤 변화들은 좀 기대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고 박사님께서는 민주당 지지 정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에 대한 변함없는 내정을 보여주시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국민의힘이 이제 책임 있는 여당이 된다라고 본다면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그런 후보자들도 여당과의 어떤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과 그런 능력이 있는 분들을 발굴을 해서 좀 더 우리
전북 도민들께 다가서려는 그런 노력들이 좀 더 저는 더 절실하게 발휘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제 이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대목이 이 대선 이후에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서 호남 지역, 이 전북 지역에서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 이것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금방 우리 고 박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다시피 그만한 후보, 역량 있는 후보를 냈을 경우에는 또 달라질 수가 있는 변수가 또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국민의힘의 어떤 대응을 어떻게 전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권 총장님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다, 좀 바람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스스로 그런 지역의 어떤 대안, 어떤 시민 어떤 삶에 대한 어떤 대안이 되기 위한 노력들을 얼마나 치열하게 하고 있는지 스스로 묻는 게 우선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데 대한 어떤 문제의식들을, 이런 부분들을 다들 전 느끼리라고 보고요. 실제 누가 그런 것들을 제대로 보여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향후의 어떤 지역 정치의 양상이 많이 달라질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고 박사님께서는 국민의힘이 이제 어떤 균형적인 어떤 정치 발전,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그래도 이 당들이 좀 경쟁하는 구도가 이제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이 조금은 역량 있는 후보를 좀 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은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합니다. 그건 이제 국민의힘의 입장에 있어서도 절실한 문제고 또 우리 지역을 위해서도 필요한 문제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국민의힘 여당과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들을 곳곳에서 좀 발굴을 해서 그분들이 실제 주민들한테 국민의힘의 어떤 가치나 철학도 좀 말씀을 하시고, 또 그분들이 나서서 여당에서의 역할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마련이 된다라면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사실은 국민의힘이 이제 그런 역량 있는 분들을 좀 발굴을 해서 기회를 주시고 우리 지역 유권자들이 그분들한테 화답하는, 그 이제 표로서 되겠죠, 득표율로 화답하는 그런 어떤 모양새가 갖춰진다면 저는 그분들이 실제 국민의힘이 여당이 됐을 때 어떤 기회를, 실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지역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가질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제 대선이 이제 민주당 일당 정서 속에서 패배로 이제 끝나다 보니까, 물론 이제 반대로 이제 국민의힘에 대한 어떤 변수가 있지 않느냐, 그것은 얘기를 해봤고, 그러면 이제 그 과거 그 중간 점이지대로서 다른 정당과 무소속의 후보들의 어떤 활로가 좀 더 열리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좀 한쪽에서는 있을 것 같아요. 이 다른 정당과 무소속 후보들의 어떤 활로가 얼마나 튈 것인지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고, 우선 권 총장께서 얘기를 해주시죠. 저는 이번 각 지역에서 이제 어떻게 선거 구도가 짜여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무소속이든 내지는 기존의 민주당이 아닌 다른 정당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지역에서 정말 열심히 활동해오고 앞으로의 어떤 비전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의 어떤 노력으로 제시를 한다면 저는 그만한 표가 충분히 주어질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이후에 무소속이든 다른 정당들의 많은 후보들이 그만한 준비를 가지고 선전을 하게 된다면 그것도 지역 발전을 위해서 좋은 일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고 박사님도 이런 다른 정당 무소속의 어떤 틈이 좀 더 벌어질 수 있을 것인지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런 영역이 좀 더 그 공간이 열려야지만이 아까 우리 권 총장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과 우리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무소속으로 이렇게 도전을 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의 가치와 철학이 분명하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무소속을 선호를 하십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어떤 정당 구조라든지 어떤 권력자라든지 이런 어떤 종속 관계가 있지 않고 오로지 이제 지역 유권자만을 바라보는 정치를 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분들에게 대해서도 우리 지역 유권자들께서 화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 길만 보고 가는 분들에 대해서도 저는 화답을 해주시는 게 그분들이 건강한 우리 정치 토양을 만드는 데 일조하는 그런 길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앞으로 이제 한 80일 정도 남은 지방선거에 대한 대선 결과의 어떤 영향력 여부, 이것을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이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각 이제 개별 단위 이 선거에 대한 얘기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도지사 선거입니다. 네. 도지사 선거 이제 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이제 민주당 경선 이것이 이제 제1의 어떤 관문이고 각 정당이 이제 경선을 하겠지만 특히 이제 우리 지역에서는 이제 민주당 경선이 가장 큰 어떤 정치 행사이고 이것이 뭐 사실상 뭐 당락을 가르는 그런 과정이 되고 있어서 민주당 뭐 경선 문제를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도지사 경선과 현재의 판세 앞으로 진행될 어떤 전망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도지사의 민주당 경선에 나선 후보 예정자들은 이제 송화진 현 지사 그리고 국회의원인 안호영, 김윤덕 이런 후보들이 좀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이 도지사 경선이 이제 뭐 한 두 달 정도 뭐 길게 보면 이렇게 좀 그 전에는 이제 이루어질 텐데 앞으로 이제 판세와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뭐 고 박사님께서 우선 말씀해 주시죠. 예. 아마 우리 송화진 현 지사께서 3선을 출마하시는 거에 있어서 그게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도 한번 지켜볼 만한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대선에서 패배를 한 마당이기 때문에 어떤 인적 쇄신이라든지 혁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면에 내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우리 송 지사님께서도 아무튼 고민이 깊어지시리라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이제 우리 현재 우리가 이제 전라북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우리 호남에서는 정부 여당을 상대로 이제 또다시 어떤 강한 투쟁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우리의 몫을 찾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해 내야 되는데 그런 돌파력이 있는 지도자가 과연 나올 것이냐에 대해서도 많은 도민들이 이제 고민을 하시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안호영 의원이라든지 김윤덕 의원 두 분은 현재 재선 의원이시고요. 네. 그분들이 그동안 어떤 정치적 비중을 가지고 어떤 정치적으로 어떤 성과를 냈다든가 아니면은 그 당 내에서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당내 지도부에 도전했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보여줬었으면 그분들이 우리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해서 우리 몫을 제대로 찾는데 적임자다 이렇게 평가를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아마 도민들이 평가하실 문제일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두 분 의원 이외에 유성엽 전 의원이라든지 네. 김현미 전 장관 이런 분들이 이제 거명이 됐었는데 아마 유성엽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치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본인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조만간에 아마 그런 결단을 내리겠다라고 언론에다가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고 김현미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의욕이 강했었습니다만 대선 결과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상 이런 이유에는 여러 가지 문재인 정부에서 한 축을 담당했던 김현미 전 장관께서도 고민이 깊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대선 패배로 인해서 이제 가져왔던 변화, 요인을 좀 설명을 해준 것이 좀 눈길을 끕니다. 아마 민주당이 이제 지방선거전에서 패배로 인한 어떤 혁신,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말하자면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느냐, 그런 인물이 들어오냐, 뭐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반대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제 패배로 인해서 변화보다는 뭐 현재 있는 어떤 그 경험, 이런 것을 더 이제 경륜 이런 걸 더 높이 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이번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흔히들 예견하기로는 호남 이외 지역에서의 어떤 불투명한 그런 어떤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호남에서의 어떤 혁신공천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수도권이 아주 자멸할 수도 있겠다라는 위기의식이 아마 당내에서 팽배해지리라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변화의 어떤 가능성 이것이 좀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권 총장님은 이제 민주당의 이 경선 판세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대선 끝나기 전까지는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도록 네. 민주당 중앙당이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다 표면화되지는 않았다고 보고요. 아까도 이제 대선이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의 구성 쪽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 쪽에서도 광역단체장 선거와 관련해서는
뭔가 좀 여러 전략들을 좀 아까 우리 고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어떤 비중 있는 인물들을 세운다든지 이러한 좀 아마 뭐 검토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보면 이제 대선 끝나고 뭐 다음 달 후반 정도면 아마 경선이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6월 2일 날이 지방선, 네. 그러니까 시간이 4월 한 말 정도가 경선이라고 본다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그러한 후보에 대한 여러 전략들을 좀 고민하는 것들이 좀 표면화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세 분입니다만은 그 좀 단기적으로는 후보구들을 조금 더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뭐 송하진 현 지사가 뭐 3선 도전을 한다면 여전히 결과적으로는 경선에서는 뭐 상대적으로 강한 그런 뭐 결론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아까 고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후에 좀 정치 구도를 놓고 본다면 그런 당들의 어떤 여러 고민들이 서로 부딪히는 지점에서 어떤 변화도 저는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고종님께서 이제 국민의힘의 도지사 후보의 그 전략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고 박사님은 국민의힘이 이제 아직까지는 어떤 그 후보가 지금 윤곽이 국민의힘 도지사 후보가 아직은 윤곽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이것이 이제 정리돼서 뭐 좀 집권 여당으로서의 어떤 유상을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한 사실이고요. 예,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난번에도 한번 출마를 하셨던 정운천 현 의원 같은 경우에 네. 현재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의원직을 던지는 것에 대한 부담도 좀 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운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도백에 출마를 다시 한번 하시고 네.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냈을 때 이분은 뭐 이제 앞으로 들어설 윤석열 정부에서 총리라든지 아니면 입각이라든지 이런 어떤 길로서 갈 수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우선 이제 고 박사님께서는 이제 정운천 의원의 어떤 그 도전 가능성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더불어서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들이 이제 크게 뭐 일부는 나오신 분들이 있긴 하지만 이건 뭐 나오지는 않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이제 이런 전국에서 대선 결과로 인해서 다른 정당과 무소속 후보들도 좀 그 어떤 공간을 넓히는 차원에서 좀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권 총장님? 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어쨌든 지금보다는 후보가 좀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 정의당 쪽에서도 아마 시민사회 쪽과 네. 좀 같이 연합해서 후보 출마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듣고 있고요. 결국 당면에서 어떤 당락의 문제를 더 넘어서 향후에 지역 정치에서 어떤 위치와 역할을 할 것인지 이제 각자 이제 서로 경쟁하면서 본격적으로 뛰는 시작이 이번 지방선거가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한번 지켜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지역으로 좀 넘어와야 되겠습니다. 가장 뭐 도내에서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 익산시장 선거, 뭐 아마 굉장한 어떤 그 관심 대상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재로서는 민주당 그 경선 판세가 가장 뜨거운 지역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은 정원율 현 시장 그리고 최정호 전 국토부 차관, 조용식 뭐 전북 경찰청장, 김성중 뭐 서장 이런 분들이 이제 경선에 나서서 지금 표박가리를 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이제 경선이 이제 다가오니까 더욱더 치열해질 텐데, 이 익산시장 민주당 그 경선 판세와 전망을 어떻게 하시는지, 권 총리께서 지역에서 이렇게 항상 살피고 있으니까 더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론조사의 결과 발표를 보면 대략 현 시장이 한 2배 이상 여론조사 지지율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후보들, 뭐 2위, 3위하는 후보들의 어떤 단일화 가능성, 뭐 필요성, 또 이런 문제도 또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또 합종 연행의 가능성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민주당의 경선 룰이 구체화가 되면 그 뒤에 이런 문제들이
좀 표면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결국 이제 경선 룰을 이제 봐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말씀이시고, 고 박사님은 어떻게 이 익산시장 경선 판세 어떻게 보십니까? 정원율 현 시장께서 그 지난 올 초에 그 민주당에 복당을 하시면서 이제 민주당이 약속을 했던 바가 있거든요. 네, 대선 기여도에 따라 가지고 그 감점 부분을 차등해서 이렇게 적용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현 시장이기 때문에 대선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것은 이제 제도적 한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당에서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저는 정원율 시장한테는 굉장히 크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국민들한테 약속을 했던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이 부분도 저는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원율 시장이 그때 입당할 당시만 하더라도 어떤 감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감수를 하고 본인이 그런 것까지 감수를 하고 입당을 했기 때문에 저는 뭐 민주당이 지켜야 될 약속 부분이 더 중요하게 우리가 관심 있게 바라봐야 될 대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감점을 감수한다는 표현하고 감점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서 입당한 거 그 표현하고는 좀 상당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결국에는 민주당이 감점은 없을 것이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결정을 낼 것인지라는 부분들이 현직 시장이 한테 어떤 대선 기여도를 따진다는 것은 그렇죠. 좀 무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감점이 그렇게 많이 적용되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근데 정원율 현직 시장이 갖는 어떤 영향이 아무래도 이제 그 기득권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현재로서는 상당히 이거 우세하리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나 이 구도를 갖다가 조금 뒤집을 수 있는 그런 변수는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권총장님은 어떻게 이 현직 시장을 과연 어떻게 이 경선에서 당 차원에서 할 거냐 말하자면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무거운 문제죠. 네. 그리고 그 3선 도전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동안의 그 시정에 대한 어떤 평가 또 엄정하게 좀 작용을 할 거고요. 또 이제 복당을 이제 한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복당에 대한 어떤 당 내부 정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아마 고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이에 대한 어떤 새로운 근데 변수가 될 만한 그런 변수가 있을까? 이건 좀 잘 보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네. 결국은 뭐 다른 상대 후보들이 이제 치고 올라와야 이게 뭐 변수로서 이제 가치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제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현직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얘기했지만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해야 된다, 공정성이다. 어떤 특정 후보에 대해서 불리하게 작용을 했을 때 그동안에는 뭐 간간히 이 경선 과정에서 좀 뭐랄까 좀 불공정 요소와 얘기가 되는 것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 좀 당에서는 어떻게 이 경선 관리를 해야 할지 이게 주목할 것 같습니다. 예, 그 공정성 문제는 사실 뭐 경선 과정에서 이렇게 문제가 될 정도로 드러날 경우에 사실 당 자체의 어떤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 문제에 관해서는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다만 아까도 이제 말씀했다시피 아직 진짜 복당한 인사들에 대한 어떤 방침 이런 것들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보고 그 이후에 지금 경선에 함께 하고 계신 분들의 여러 판단들 이런 것들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민주당 경선에 대한 얘기를 해봤지만 이 익산시장 후보 같은 경우는 또 무소속 후보도 나름대로 좀 눈여겨봐야 될 후보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이제 국민의힘 후보도 이제 앞으로는 상당히 비중 있게 거론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뭐 그 무소속이나 다른 정당, 특히 이제 현직 시의원이 이명택 시의원이랄지. 뭐 박경철 전 시장이랄지 이런 분들은 상당히 지명도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어떤 그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권 총장님? 예,
뭐 여러분들 성함이 좀 거론이 되고 있고 또 조심스러워서 또 이제 어디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명택 시의원이 현직 시의원이면서 이번 이제 시장 도전을 사실 선언을 했고요. 또 이 지역에서 또 대학교 뭐 총학생회장을 지내고 지금까지 쭉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또 그런 저 기반과 어떤 지명도 이제 이런 부분들도 적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젊고 아직 그래서 뭐 이런 도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일정한 좀 지지세가 좀 형성되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 좀 보여지고요. 또 이제 다만 이제 익산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의 어떤 표심이라는 게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사실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저 지명도만 가지고 평가하지는 않을 거다. 또 이런 생각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강점 약점이 다 있는 거죠. 네. 네. 고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명택 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선명성을 가지고 그 의정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어떤 일정 부분의 팬덤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또 박경철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정을 하다가 중간에 불미스러운 일로 낙마를 했는데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결국에는 어떤 권력 기관의 어떤 개입, 재판 거래 이런 것들이었다라는 일부 보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민심이 작용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변수로 작용을 해서 아까도 우리 권 총장님 말씀하셨듯이 공정성을 기반으로 한 민주당 경선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여러 가지 잡음이 났을 때는 저는 그런 무소속 후보들에게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또 갖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익산시장 경선과 그리고 앞으로 진행되어질 여러 가지 변수들에 대해서 우선은 일별을 해봤습니다. 군산시장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시 이제 군산시장도 민주당 경선이 이제 커다란 제일 큰 변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군산 같으면 이제 강임준 현 시장 그리고 문택규, 서동석, 박재만, 진희환 이런 이름들이 지금 오르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선 경선 판세 이걸 어떤 변수들이 이 작용을 할 것인지 우선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권 총장님. 예, 최근에 여론조사 흐름들을 보면 현직 시장과 그 경선 주자들 간의 그 차이가 좀 줄어들고 있어서 그 내면에 보면 또 차기 총선의 주자들까지도 또 연관이 돼서 굉장히 구도가 복잡한 것 같습니다. 또 여러 사람이 좀 경선에 참여하다 보니까 또 이 지지 기반의 중복 이런 것 때문에 예를 들어 서동석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사실은 이 경선 구도에 들어있지 않다가 경선 구도에 들어오면서 또 이 강 시장 지지율이 또 상당히 좀 떨어지고 또 이 지지 기반이 또 겹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평가도 있는 것이어서 이후에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굉장히 경선 판세가 좀 치열해진 어떤 상황 그리고 거기에 전 현직 어떤 국회의원들의 앞으로의 어떤 미래적인 어떤 전망 이런 문제까지 또 겹치면서 아마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굉장히 좀 총력전인 것 같습니다. 역시 신영대 의원에 맞서서 도전 가능성을 계속 지금 비치고 있는 김관영 전 의원의 개입 여부 이것도 상당히 큰 변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그렇게 전망들을 많이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 박사님은 이 군산시장 민주당 경선 어떻게 보십니까? 전라북도 14개 시군 가운데 가장 흥미로운 저는 지역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전에 우리 권 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현직 의원 간의 대리인전으로 이 구도가 짜여지게 되면 정말 이번 대선처럼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도 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네, 결국은 2년 후에 총선을 앞둔 전현직 의원 간의 어떤 그 대리인전 그런 양상이 들 수 있을지 한간에는 그러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하여튼 그런 가능성은 지금 상당히 그 상존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현직 시장이 갖는 어떤
프리미엄이랄까, 기득권이랄까 이런 것도 무시는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권총장님? 네. 그럼요. 이제 익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삼선 도전이지만 군산 강림준 시장은 지금 재선 도전이니까 또 약간 좀 다른 점이 있고요. 또 초선 시장으로서 뭐 전국적으로 좀 충분히 평가받을 만한 성과도 좀 낸 게 있단 말입니다. 특히 네. 이제 그 상품권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 재생에너지 그 시민 그 기업을 만든 문제라든지 보면은 다른 지역에서도 이게 벤치마킹 할 정도로 그런 성과를 낸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보통 이런 정도 그 초선 시장이 재선을 도전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렵지 않은 도전일 텐데 지금 구도를 보면 오히려 그보다 훨씬 치열하게 형성되고 있어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향후에 여러 세력들이 여러 의미에서 좀 서로 전선이 형성된 이런 좀 복잡성이 아마 내부에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네, 좀 만만치 않다. 네. 이렇게 보는군요. 고 박사님도 이 강인준 시장의 어떤 그 가능성이랄까요? 이런 걸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현직 시장에 대해서는 그런 충분한 어드밴테이지를 가지고 가는 게 우리 어떤 선거의 현실이고 정치 토양이기 때문에 저는 강인준 시장 일정 부분 그런 어떤 이니셔티브를 쥐고 가시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현대중공업 재가동 이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지역 현안 문제가 하나씩 둘씩 해결이 돼 나가는 모습들은 절대적으로 강인준 현 시장한테 유리한 그런 여건을 조성해 준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역시 이제 시장으로서의 어떤 성과 이런 측면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군산도 마찬가지로 이제 다른 정당과 무소속 이런 후보들이 이제 아직은 눈에는 안 띄는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군산시장 후보는 되지 않겠나. 그래도 조금은 더 이전과 비교를 해서 좀 영향 있는 후보가 좀 내세워야 집권 여당으로서의 어떤 위상이 서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지금 뭐 어떻게 뭐 거론드리는 후보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권 총장님. 현재까지 군산에서는 무소속이나 다른 정당의 후보군은 좀 잘 눈에 안 띄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번 대선 뭐 결과의 영향을 역시 받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뭐 국민의힘 또는 다른 어떤 그 작은 정당들도 후보를 내기 위한 노력은 훨씬 더 세게 좀 경주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조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고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몇 차례 지방선거에서 서동석 교수가 무소속으로 도전을 계속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일정 부분 유의미한 득표를 했었고요. 하지만 이제 서동석 교수가 민주당으로 복당을 하면서 사실상 무소속은 이제 거의 후보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그런 양태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역시 아직은 좀 군산시장 선거에 있어서 다른 정당이랄지 무소속 후보들은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10대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지방선거의 어떤 변수들 전망을 해봤습니다. 끝으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대선 결과와 결부돼서 어떻게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 특히 이제 지역 발전과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마무리 말씀으로 해 주시면서 끝내겠습니다. 먼저 권 총장께서 해주시죠. 저는 이번 대선의 결과가 이 치열함에도 불구하고 좀 평화적으로 인정되고 한 것은 굉장히 정말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대선 과정과 그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역시 여전히 선거제도가 굉장히 큰 문제다. 그래서 만약에 대통령 결선 투표제가 있었다면 이번 대선의 양상보다 훨씬 더 민주적이고 그리고 훨씬 더 미래적으로 그런 과정과 결과가 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이재명 그 후보가 제안하셨던 그런 정치 개혁 방안, 특히 이제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도 원래 사실 정치 독점을 넘어서고자 하는 그런 중대 선거구제를 도입한 취지상 2인 선거구를 없애겠다고도 이제 사실은 개혁 방안에 들어와 있었는데요. 저는 여하튼 선거제도가 다른 모든 어떤 정치 개혁에 앞서는
그런 자리에 있다. 또 정치 개혁이 이루어져야 향후에 각종 사회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정치 구도가 형성이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마무리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이 정치 개혁 방안이 제시됐던 그런 내용들이 꼭 좀 국회에서 좀 입법화돼서 향후에 좀 선거 양상이 좀 바뀌어 나갔으면 좋겠다. 그게 지역 발전에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칠 거다. 그래서 그런 좀 정치 개혁 방안에 대한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고 박사님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예. 사실은 대통령 선거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생활 정치인을 뽑는 지방선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말 우리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또 우리 유권자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충실한 머슴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면밀하게 보시고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람하지 않겠습니다. 네, 제20대 대통령으로서 윤석열 국민의 후보가 당선되면서 이것이 80일밖에 남지 않은 지방선거에 영향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민주당 지지세가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인지, 국민의힘과 다른 정당 그리고 무소속 후보들이 그 영역, 그 입지를 얼마나 넓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80여일밖에 남지 않은 지방선거, 앞으로 지방선거 운동의 추이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상진 행정학 박사님 그리고 권태용 정의당 전 사무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